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버클리의 인간 지식의 원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클리의 주장은 존재는 지각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요. 음, 사실 별로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이게 저의 그 직관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어서 참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웠는데요. 별로 그래서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버클리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졌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지 버클리는 아일랜드인입니다. 그 더블린의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버클리가 이제 태어날 때쯤, 168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또 벌써 뉴턴의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1687년에 출판되고 그 다음에 로크의 인간 지성론 이런 것들이 이제 1690년에 출판되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출판될 때 버클리는 완전 땅꼬마였던 거죠. 자, 이제 벌써 이 즈음이 되면 이제 버클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쯤이 되면 교과 과정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새로운 학문들은 대학에 흡수되지 못한 채 외곽에 존재했죠. 그래서 뉴턴도 그렇고 뭐 홉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대학은 가는데 똑똑하니까 다 대학에 갑니다. 자, 그런데 공부는 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죠. 스콜라 철학 가르치고. 자, 다들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얘기가 맨날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버클리는 드디어 최신식 교과 과정을 통해서 당대의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철학, 데카르트, 홉스, 로크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과학도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소용돌이 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정립된 자연과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00년에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가는데 이거 더블린에 있는 겁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거 말고요. 더블린이니까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1700년 정도부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속도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과학이 급속도로 이제 대학에 유입이 됐고 이제 그게 정통 표준적인 학문 체계 커리큘럼에 포함된 거죠. 거기서 이제 처음엔 문학석사를 이제 따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펠로우로 이제 24년까지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부제라고 하는 그 직위를 얻으면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버클리의 그 견해를 한마디로 글쎄요, 이 사람의 출발점은 결국 로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의 경험론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버클리는 로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쨌든 로크의 경험론을 철저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로크를 비판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비판하고자 한 핵심 뭐냐면 물질적인 실체를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요. 물질적인 실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있는 건 뭐냐? 관념뿐이다 라고 하는 거. 물론 관념과 이제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정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물질적 실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거였고요. 사실은 로크의 경험론에 사실 그런 요소가 숨어 있었던 거죠. 로크의 견해를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결국 이제 감각의 기원이 된다라고 가정했던 그 물질적 실체마저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걸 부정하고 싶은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데카르트나 로크 등이 주장했던, 또는 뭐 보일, 또는 심지어 뉴턴 등이 주장했던 어떤 실제, 물질적 실체, 또는 물질적 실체의 어떤 기계론적인 어떤 방식의 기계론적인 방식으로 세계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버클리가 보기엔 다 한 통속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다 기계론자로 보이는 거죠. 로크도 알고 보면 다 로크나 보일 이런 사람들도 버클리가 보기엔 다 그냥 기계론자로 보이는 거죠. 미립자를 믿었고, 미립자들의 신이 부여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미립자들이 알아서 작동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의 역할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죠. 바로 그걸 너무 걱정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어떤 약간 유토피아적인 정책을 구상하면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자신의 정책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싶어 했었고요. 실제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생각이 좀 너무 어, 뭐랄까 너무 좀 허황됐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아일랜드 클로인의 주교가 됩니다. 이게 1734년에 주교가 됐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는 이제 1753년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교로 활동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관심은 되게 사회에 많아요. 윤리,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이 사람의 주된 어떤 업적, 철학적인 업적은 지각이론 또는 뭐 관념이론,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시면은 이제 1700년에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니까 1685년에 태어났으니까 1709년, 1710년, 13년 요때쯤이면은 20대죠, 20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바로 그때 30세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저작을 3개나 냅니다. 그 하나가 이제 새로운 시각론에 대한 실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간 지식의 원리론, 바로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화체로 쓰여진 책인데요. 하일라스와 필로누스의 새 대화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화체로 써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가 쉽죠. 당시 이게 대화로 이루어진 책이 상당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갈릴레오의 유명한 책도 이제 대화였죠. 자, 이 3가지 책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 인간 지식의 원리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앞부분 서문이랑 이제 앞부분에 이게 1권의 1절부터 33절 해당하는 그 부분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아주 그건 요약적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20년대에 따거든요. 그 즈음에 이제 운동론이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자연과학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훨씬 이 사람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연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는 뭔가 한계가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견해고요. 자,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지식의 원리론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 부제가 있죠. 자, A Treatise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인간 지식의 원리에 관한 논문인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회의주의, 무신론, 반종교주의의 근거와 함께 과학에서의 잘못과 난점들의 주된 원인에 대한 탐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이걸 다룬다라는 식으로 부제가 적혀 있는 거고요. 제가 맨날 책마다 부제를 보여드리는데 부제가 되게 길죠, 항상. 요즘 책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이 부제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책의 주된 주장을 거의 이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목적과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회의주의, 무신론, 반종교주의 근거.
뭘까요? 기계론적 세계관과 표상적 실제론,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게 회의주의, 무신론, 반종교주의가 여기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왜냐?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제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미립자들이 있고 걔네들의 어떤 법칙적인,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알아서 작동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필요 없는 그런 물질들만의 세계가 가능해지죠. 바로 그렇게 만드니까 신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또는 세계의 구성 요소들, 물질들의 작동 법칙만 딱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놀고 먹는 거죠, 신이. 자꾸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거에 이제 무신앙, 무신론, 반종교의 성향을 부추기고 결국에 그게 도덕의 타락을 가져온다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질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버클리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죠. 물질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표상적 실제론.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긴 했는데, 결국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건 제1성질, 제2성질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2성질만을 통해서, 이제 결국 그걸 감각함으로써,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실제, 물질적인 실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질들은 뭐예요? 제1성질인 거죠. 근데 제1성질은 곧장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제1성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고, 로크는 이제 추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특히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1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또는 뭐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 확실한 지식은 아니지만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걸 존중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죠. 자, 근데 버클리가 보기에는 이런 구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물질적 실제에 대해서 회의주의를 양산하고 사실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구분을 통해서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로크나 데카르트가 원하는 건 결국 제1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거 제1성질은 뭐예요? 물질에 대한 성질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버클리가 보기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자꾸 물질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버클리가 보기엔 바로 신이죠, 신.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는 결국 신이죠. 신의 실제에 대해서 회의주의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된 공격 대상은 누구냐? 이 책에서 주된 공격 대상은 이제 요 근거로서 결국 로크를 공격하는 거였고요. 로크를 계속 인용하면서 로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잘못과 난점은 결국 뉴턴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배운 이제 그 당시 이제 표준적 견해로 거의 이제 정착하려고 했던 로크와 뉴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방식은 결국 로크를 밀어붙임으로써 로크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추상화의 문제인데요. 출발점은 바로 추상화였습니다. 이게 서문에 등장하는 얘기들인데요. 그 로크는 이제 개별적인 감각을 통해서 얻은 관념, 단순 관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추상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아무리 추상적인 관념이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가지느냐? 본유관념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또는 감각을 통해서 얻은 관념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연장이라거나 색깔이라거나 운동이라거나 뭐 솔리디티 뭐 같은 뭐 경고성 또는 뭐 이제 충전성 뭐 그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거나 이런 등등등이 다 알고 사실 다 추상적인 관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관념을 통해서 추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개별적인 경험을 우리가 봤어요. 자, 당구공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해보자.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선 색깔이라거나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은 제거한 채, 다른 요소는 제거한 채 오로지 형태, 공간적인 어떤 형태 그런 것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한다거나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개별적인 얘와 얘가 충돌하고 얘가 충돌하고 또는 얘의 형태가 어떻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가 어떻고 동그란 형태 이런 거를 관찰함으로써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죠. 물론 심지어 사실 여기서 본 것 말고도 다른 물건들 예를 들면 뭐 여기 네모난 형태의 책이나 아니면 길쭉한 형태의 이런 펜이나 이런 또는 뭐 사람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개별적인 형태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게 뭐예요? 바로 익스텐전, 연장인 거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낸 게 바로 연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인 거죠. 자, 운동이란 뭐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이나 색깔과 같은 다른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적인 당구공들은 다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여기서 왔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튀고 막 다양한 방식의 개별적인 운동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는 거죠. 뭔가 얘네들이 위치를 변화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것을 추출함으로써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관념을 추출해낸다는 겁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은 어때요? 색깔이라고 하는 추상관념을 얻으려면 자 여기서 형태나 운동 같은 건 다 제거해요. 동그랗다 뭐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일단 볼 텐데 그런 것도 일단 다 제거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색깔들을 보는 거죠. 뭐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자 이런 개별적인 색깔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추출함으로써 우리는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추상관념인 거죠. 근데 버클리는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라고 버클리는 묻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보편관념을 생각해보죠. 자, 여기 존도 있고 피터도 있고 제임스도 있습니다. 또는 뭐 사실 이건 존, 피터, 제임스는 책에 그 이름이 정말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쓴 건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여기에는 뭐 제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양한 개별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보편관념, 인간이라는 건 보편관념. 자, 과연 근데 이 추상적인 이 인간이라는 관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추상적인 인간은 색깔과 신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색깔이 있잖아요. 피부색이 있죠. 그렇죠? 좀 더 밝은 색을 띤 사람도 있고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띤 사람도 있죠. 그렇죠? 머리 색깔도 서로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완전 까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갈색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붉은기를 가진 어떤 사람은 노란색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 인간 역시도 색깔을 가져야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신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170, 어떤 사람은 160, 어떤 사람은 뭐 180, 200. 그렇죠? 각각은 다 키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추상적 인간도 신장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이 추상적인 인간은 특정한 값의 색깔이나
특정한 값의 신장은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버클리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색깔과 신장이 인간에게 있어야겠지만 이 추상적 인간에게 색깔과 추상적인 인간이 만약에 있다면 걔는 색깔과 신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값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을 상상할 때 뭘 도대체 여기서 요구하는 그러한 추상적 인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추상적 인간 상상할 수 있어요? 버클리는 바로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추상적 인간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상상할 수 있는지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상상한다면 알고 보면 그 인간은 특정한 색깔과 신장을 가진 매우 구체적인 어떤 인간일 거라는 거죠. 추상적 인간일 수 없어요. 또는 인간을 사고한다면 몇몇 인간들을 사고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뭉뚱그려진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인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추상 보편관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추상화의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요 합성과 분해. 이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각된 개별적 관념들의 합성과 분해는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합성과 분해는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나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한 남자를 또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의 몸을 가진 사람을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는 이건 일종의 합성이죠. 합성. 내가 개별적으로 얻은 관념들을 이제 이리저리 합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손과 눈, 코를 각각 그 자체로 추상하거나 신체 다른 부분과는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손만 딱 이렇게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이 코만 딱 상상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가능해요. 합성과 분해는 가능해요. 코, 입, 눈, 귀 이런 거 떼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사람의 부분들을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나의 얼굴과 딴 사람의 몸을 합쳐가지고 합성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상상한 이런 손이나 눈은 어떤 특정한 형상과 색깔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내가 상상한 손은 형태랑 색깔이 있어야 되죠. 형태랑 색깔을 갖지 않은 손을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념은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황인이어야 되죠. 또는 그 사람의 관념은 허리가 굳었거나 곧았거나 굽었거나 곧거나 굽었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중간 크기거나 그런 관념이어야지 이런 특성이 애초에 없는 그런 사람의 관념을 제가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상상해봐라라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갖추지 않은 어떤 사람의 관념은 가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암만 많은 사람들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가지고 사람을 상상한다고 해봐도 그래 봤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본 사람들, 이미 관찰한 사람들로부터 뭐 고작해야 키를 평균 낸다거나 그런 사람 여러분은 키를 뭐 한 175짜리의 남자를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뭐 165짜리의 여자를 상상한다거나 대충 그와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상상할 뿐이지 키가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는 없죠. 피부색이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는 없죠. 이게 버클리가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는 분리된 채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성질들을 추상을 통해 서로 분리시키거나 분리시켜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색깔이라거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관념에서는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색깔이라고 하는 건 탁 뽑아낸다거나.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색깔은 항상 무언가에 붙어 있잖아요. 사람에 붙어 있거나 어떤 사물에 붙어 있거나 형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종의 형태죠. 뭐 각이진 형태나 둥근 형태나 그런 형태지 형태로서 그냥 형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태는 모종의 정말로 다 형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의 형태, 얼굴의 형태, 길쭉한 형태, 네모난 형태가 있을 뿐이지 형태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형태라는 게 없으면 결국 연장 같은 그런 추상적인 관념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특수한 것들의 추상을 통해서 보편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우리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죠. 인간이란 낱말은 있지만 그건 인간이란 말은 아주 일반적인 말이죠. 일반적인 말로서의 인간이란 말은 있지만 보편관념, 그것이 어떤 보편관념을 지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관념을 상상해내거나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린 그런 관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아주 개별적인 관념들과 그것을 이제 이리저리 합성하고 분해한 결과물만 있을 뿐이지 그걸로부터 뭔가 어마어마하게 탁 추상적으로 탁 뽑아내서 인간이라는 관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색깔이라고 하는 관념을 뽑아내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인 관념들에 비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로크는 개별적인 관념들로부터 추상적인 관념이 딱 만들어서 이 추상적인 관념이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원천은 개별적인 관념이라 하더라도 추상적인 관념이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버클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말을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보편관념 자체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일반 명칭이 있지만 걔는 확정된 의미로서 어떤 뭐랄까 그 보편적인 관념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삼각형에 대한 특정한 보편관념을 가리킨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보편관념은 뭐겠어요? 아까 인간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했듯이 이 삼각형이라고 한 보편관념은 둔각 삼각형도 아니고 직각 삼각형도 아니어야 되고 등변 삼각형도 예각 삼각형도 아니고 부등변 삼각형도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러한 모든 것이어야 돼요. 또 동시에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것도 아닌 그런 삼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지 자신의 사유 속에서 시험해 볼 것을 이제 권유합니다. 권유할 때는 당신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세 개의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평면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가 있지 않나요? 버클리가 보기에 그것 역시도 우리를 호도합니다. 자, 이 정의 속에서 그 평면이 큰지 작은지 또 그 평면이 색깔,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또는 그 선이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그 정의 속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죠. 또 삼각형의 각도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데피니트하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하지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삼각형에 대한 이 말은 일종의 인데피니트한 정의에 불과한 거죠. 어떤 개별적인 삼각형들을 지칭할 때 유용한 그런 이제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삼각형의 관념을 지칭해주는 그런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증명을 뭔가 하면은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거나 이런 증명을 하면은 그게 모든 삼각형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죠. 그게 된다는 건 또 보편적인 삼각형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 아니냐? 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버클리는 그에 대해서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린 그 증명을 할 때 삼각형의 추상관념에 대한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닙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고 하는, 그때 삼각형의 추상관념에 대한 명제를 증명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한 거냐? 개별 삼각형에 대한 증명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 증명을 할 때 개별 삼각형의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번 개별 삼각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증명을 한 그 결과를 다른 삼각형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의 어떤 보편성, 증명의 적용의 어떤 보편성이 어떤 보편관념의 존재를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낱말이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린 자꾸만 착각을 하죠. 마치 보편적인 삼각형을 얘가 가리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냐? 다만 개별적인 삼각형들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단어, 낱말은 이런 수많은 개별적인 삼각형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일 뿐인 거죠. 낱말이 있다고 해서 개의 의미에 해당하는 어떤 관념이 꼭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낱말이 있다고 해서 관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개별적인 여러 수많은 관념들의 집합. 근데 이 집합은 사실은 집합의 구성원은 무한하죠. 무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데피니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인데피니트하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삼각형들의 집합을 의미할 삼각형. 그래서 그 버클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반 명칭들은 뭐와 비슷하냐? 방정식의 미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미지수는 일종의 빈칸인 거죠. 빈칸, 네모칸.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빈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템플릿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템플릿. 삼각형이란 말이 뭔가를 진짜 어떤 특정한 관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삼각형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어떤 세 변의 길이가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선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거죠. 또는 뭐 각도도 다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삼각형. 자, 이걸 통해서 결국 한 말은 뭐예요?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서 보편 추상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정말 우린 그런 추상관념은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죠. 모든 걸 포함하면서 모든 것이 그것들이 아닌 그런 관념이어야 되는데 그런 관념을 우리는 형성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런 보편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낱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얘가 특정한 보편관념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지식의 원리론의 서문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걸로부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물질적 실체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 로크의 얘기에 따르면, 자, 우리가 경험을 하죠. 색깔이나 향기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 그것을 사실은 한꺼번에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얘는 색깔도 주고 향기도 주는 무언가, 단일한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복합관념으로 구성해낸다는 겁니다. 백합이라고 하는 실체가 필요해요. 색깔과 향기가 동시에 나오려면.
하얀색과 백합의 어떤 특정한 향기가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려면 백합이라는 실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복합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크가 보기에는 이런 게 정말로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그에게 구체적인 정말 성질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요. 자, 이때 버클리는 이거를 밀어나갑니다. 감각이나 감관에 각인된 관념들은 그것들을 아무리 서로 혼합하고 결합시키더라도 그것들을 지각하는 정신 이외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자, 백합이라는 관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정신 속에.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근데 로크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깥에 백합이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아니에요. 버클리가 보기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합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버클리의 주장인 거죠. 존재는 결국 그래서 지각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치고 글을 쓰고 있는 이 책상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서재 바깥에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존재했다고 말해야 하겠죠. 그것은 만일 내가 서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우리 말은 하지만 그건 결국 그것이 지각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그 서재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지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거죠.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이 그것을 지각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거기에 냄새가 있었다는 것은 냄새가 맡아졌다는 거고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들렸다는 거고 색깔이나 모양은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지각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각됨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유하지 않는 사물들, 물질적 실체겠죠. 바깥에 백합 같은 그런 것들의 절대적 현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뭔가를 지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지각된 것을 통해서 암만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합성하고 분해한다고 한들 그렇게 만들어진 복합관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각한 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관념뿐인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정신 바깥에 존재하는 무언가 그것을 우리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입해도 이상하고요. 그것들의 존재는 지각되는 것입니다. 사물들은 바로 사물들을 지각하는 마음들 또는 사유하는 것들 외부의 어떤 현존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물들은 결국 뭐예요? 관념인 거예요.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인 겁니다. 외부에, 정신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관념인 거죠. 자, 어떻게 논증할 거냐 이거를. 사유 능력의 한계에 의거해서 논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유 능력 또는 상상 능력은 실제적 현존 또는 지각작용의 가능성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을 그것을 실제로 감각하지 않고도 보거나 느끼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감성적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감각이나 지각작용과 분리시켜서 나의 사유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내 지각작용과 분리시키는 사유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제일성질, 그러니까 실체 속에 있는 제일성질과 같은 이건 뭐예요? 나의 감각과 구분된 외부 물질의 존재 및 그다음에 계획에 속한 어떤 관념,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상상을 하게 되면 이 내 머릿속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든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개별적 관념들을 재구성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합성하거나 분해서 백합을 만들었어요. 이 백합은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백합의 제일 성질들, 뭐 연장이나 운동이나 색깔은 제일 성질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역시 어디 있는 거예요? 백합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얘네들이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사유 능력 밖을 넘어서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일 성질도 이제 관념이라는 점에 의거해서 농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성질로 거론되는 연장, 모양, 운동 이런 것 등도 죄송합니다. 다만 정신 속에 존재하는 관념들이며 하나의 관념은 다만 하나의 관념과만 유사할 뿐이죠. 따라서 관념 자체도 그 원형도 지각하지 않는 실체 속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 정신과 독립적인 우리 지각과 독립적인 무언가 실체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뭔가를 가정하는 건데 그런 걸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관념들은 외부의 실체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물질 또는 물질적 실체라고 불리는 것의 개념은 자신 속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죠. 자, 물질적 실체가 존립하려면 그것의 제1성질들이 필요하겠죠. 성질이 있겠죠. 근데 그 성질은 사실은 어디 있어요?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니까 애초에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추상관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에 따르면 애초에 제1성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제1성질, 연장, 모양, 운동 다 제2성질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 실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죠.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어떤 물질적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머릿속에 만들어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라고 하는 관념조차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씩 물질적 실체를 얘기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유비에 의거해서 유비의 호소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은 연장을 익스텐전 그것의 어떤 형태와 같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성질 그 연장을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지탱하는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탱하는 기반 substratum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기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체, 액체, 뭐 고체랑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면 헷갈릴까봐 기반이라고 써봤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당대에 많이 썼는데 여기서 뭐 지지한다라니 뭐 기반이라니 이거 다 사실은 뭐예요? 다 유비죠. 건축적인 유비인데 이게 사실은 통용될 수 없는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아래 뭔가 물질이 뭔가 맨 아래에 있는 토대고 연장은 그 위에 쌓은 뭐 장식품일까요? 이건 사실 다 유비인 거고 이거를 그럼 그건 유비라면 그것 진정한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일상적이거나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제 물질적 실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증들을 가만 보면 결국 뭐 어디에 호소하고 있냐면 결국 로크식의 경험론의 확장인 거죠. 만일 누구든지 색깔과 미각은 오직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논증들을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 제2 성질들이죠. 색깔과 미각. 이건 제2 성질들입니다. 이건 제2 성질. 자, 제2 성질에 대해서는 이건 다 주관적이고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라고 많이들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 논증을 받아들인다면 이 논증들이 뭐에 대해서까지도 증명하도록 있느냐? 연장, 모양,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동일한 건 뭐예요?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장, 모양, 운동 이런 것들 뭐야 다? 이게 제1 성질인 거죠. 자, 로크는 부주의하게 제2 성질은 주관적이지만 제1 성질은 정신과 독립적인 외부의 물질적 실체의 성질과 닮았다. 부주의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버클리는 바로 그 약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제2 성질이 주관적이라면, 우리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면 로크나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제1 성질들도 우리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외부의 물질적 실체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1 성질이 결국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라면 외부 물질적 실체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 지식 원리론의 핵심적인 이제 논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적 실체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세계는? 자, 버클리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건 데카르트의 구분법을 아주 교묘하게 변형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존재하는 것은 지각의 주체인 정신과 얘는 지각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지각의 대상인 관념뿐입니다. 자, 정신과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원래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각되는 게 있는데 이 감각들이 매우 수동적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각들이 외부에서 막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관념의 수동성, 감각의 수동성 때문에 외부 물질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데카르트는 주장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로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던 겁니다. 그런데 버클리는 물질로부터 관념이 형성되고 관념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로크에게서 앞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없애버리고 관념에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죠. 감각된 건 결국 관념인 거죠. 지각 대상은 관념이고. 그래서 지각의 주체는 정신이고 지각의 대상은 관념인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념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이에요. 관념을 가지고 내가 관념을 가지고 이리저리 상상하고 조합할 수 있죠. 하지만 관념 그 자체는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입니다. 마치 데카르트가 물질에 부여했던 그 성질처럼 버클리는 관념에다가 이 수동성과 비활동성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관념은 다른 것의 원인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관념의 생성이나 변화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의 원인이 관념일 수는 없겠죠. 물론 데카르트는 물질이 물질의 운동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죠. 충돌을 통해서. 근데 관념은 그럴 수가 없죠. 관념이 일단 주어지면 우리 정신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변형하고 만들 뿐인 거죠. 근데 이 생성된 관념들 중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외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 요 논변에서 보면은 결국 관념의 원인이 관념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건 뭐야겠어요? 정신이어야 되는 거죠. 정신은 비물질적이고 능동적인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관념의 이분법 속에서 관념은 지각의 대상이고 정신은 지각의 주체이자 이 관념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의하고 또는 우리가 한 번에 딱 볼 때 이 딱 보는 순간 색깔과 형태가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제가 만지기도 하고요. 이 촉각과 시각과 이 등등의 원인이 되는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관념은 어디서 온 거냐? 매우 강력하고 매우 분명하고 심지어 영속적이면서 질서 잡혀 있습니다. 얘는 항상 똑같은 비슷한 관념을 저에게 줘. 비슷한 무게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고요. 얘는 그리고 딱 두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떨어지겠죠. 영속적이고 질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해요. 이게 보이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 한. 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인다고 제가 말을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관념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감각기관에 의한 관념과 상상력에 의한 관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관념에 비해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관념들은 더욱 강력하고 생생하며 분명해요. 영속적이고 질서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감각기관의 관념들은 불완전한 정신이 아니라 완전한 정신, 최고의 정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이 감각기관의 관념은 바로 그의 지혜와 선을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를 야기하는 규칙들이 있죠. 감각기관의 관념들을 야기하는 규칙들을 우리는 결국 자연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버클리식의 세계인 거죠. 버클리의 세계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신과 관념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없어요. 정신은 유한한 정신, 인간과 같은 유한한 정신과 신에 해당하는 무한 정신이 있죠. 신은 감각관념들을 줍니다. 감각기관에 의한 관념들을 주고 유한 정신은 이 감각 주어진 관념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백합, 상상의 산물인 거죠. 외부 물질은 없습니다. 정신과 관념만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보는 사물과 남이 보는 사물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죠? 또는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와도 어떻게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방문을 나가면 여기 책상과 책들이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책상과 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걸 내가 지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그런 규칙, 확실성, 그건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물이 보장해 줄 수 없죠. 그럼 누가? 신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완전한 정신인, 최고 정신인 신이 그걸 다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 좀 속편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버클리의 생각, 아이디어로부터 이거 너무 좀 반직관적인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버클리의 사고가 엄청나게 엄밀하다는 걸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버클리가 현대적인 어떤 개념 이론의 어떤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뉴턴에 대한 비판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클리의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었는데요. 그 당시 자연과학은 결국 이제 뉴턴이었던 거죠. 뉴턴이 거의 모든 자연과학을 이제 압도하는 매우 압도적인 자연과학 책이었고, 근데 뉴턴적 세계를 잘 보면 뉴턴은 본인은 그냥 귀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그 안에 매우 추상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공간이니 절대 시간이니 힘이니 질량이니 중력이니 하는 것들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버클리가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절대 공간이니 절대 시간 이런 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 않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이건 사실은 제1세계의 그 제1성질 뭐라고 할까요? 외부적 물질 세계의 뭔가 성질인 거죠. 근데 버클리가 보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 지각되는 것이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건 다 상대적인 위치, 상대적인 운동뿐인 거죠. 무엇이 무엇보다 옆에 있고 무엇이 무엇보다 위에 있고 자 이런 식의 것들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 공간, 절대 좌표가 없잖아요. 저 좌표축 같은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라이프니츠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던 거였는데요. 뉴턴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절대 공간인 절대 시간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도 그런 관념을 우리가 얻을 수조차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우리는 자연과학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제 자연 속에서 귀납적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힘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중력 법칙, 중력. 그래서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힘은 뭐냐? 뉴턴은 그게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진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수학적 가설일 뿐이다. 힘,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리고 결국 상상의 산물인 거죠. 따라서 그건 자연에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물의 세계, 사물은 결국 관념인 거죠. 관념의 세계는 아무런 내재적인 인과성을 갖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 수동적이죠. 인과도 필연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자연과학은 사물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뭔가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자연과학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철학 또는 철학, 과학 당대에는 자연철학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자, 과학은 자연 안에서 작용하는 유일한 인과적 행위자인 정신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물리적 사건의 참된 원인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겉보기 규칙만 뉴턴은 이제 얘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뉴턴이 뭐 인정할 부분도 있고 아닐 부분도 있는데 한쪽 부분에서는 이제 그 중력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뉴턴도 이제 포기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버클리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연과 자신의 이론이 그걸 다 밝혀주지 못한다. 근데 자연과학은 그냥 그것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클리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읽어나가면 결국 자연과학은 관찰된 사실들의 편리한 요약일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예측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자연의 참된 원인을 밝혀주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뉴턴이 조금은 싫어할 법하기도 한데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고 또 주장을 하거든요. 뉴턴은. 힘이 존재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뉴턴은 힘의 원인이 되는 근본 어떤 원인 같은 건 부정을 했죠. 그건 알 수 없다거나 그건 형이상학의 영역이고 힘을 알아내고 힘으로부터 뭔가를 예측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연과학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클리는 뉴턴이 주장했던 힘조차도 사실은 형이상학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예측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힘이 실제로 자연에 실제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을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매우 실증주의적인 자연과학관을 이제 버클리는 끌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뉴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력의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좋아하겠지만은 중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유 좀 뉴턴이 보기에는 아유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버클리는 어떻게 그 자신의 학문 체계를 이제 양분하냐면 자연과학과 형이상 또는 자연철학과 형이상학을 구분하는데 자연과학은 기호로서의 원인을 다루는 겁니다. 힘, 이것도 일종의 힘 이런 거 기호예요, 기호. 관념인 거죠, 관념. 그것을 가지고 다루는 거고 그건 진정한 원인을 다루지 못하는 거죠. 반면 형이상학은 자연의 진정한 작용인으로서의 원인을 다루죠. 그게 누구예요? 신을 다루는 거죠. 형이상학은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은 바로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 자연의 물질적인 것들, 기계적인 것들은 사실 겉보기에 불과한 거고, 그건 관찰된 사실들의 편리한 요약일 뿐인 거고요. 그건 겉보기에 불과한 거죠. 그 이면에 진정한 원인, 신의 어떤 지혜와 선이 숨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라이프니츠와 버클리가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뭐 합리론이라고 얘기하고 버클리는 경험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동기를 보면은 둘 다 비슷한 측면이 있죠. 기계론을 약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기계론만 받아들이고 나면 신의 역할이 너무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역할을 복권시키고 합리적 그걸 이제 라이프니츠의 어떤 합리적 세계로서의 어떤 신을 이제 만들고자 했다면 버클리의 경우에는 글쎄 볼까요? 어쨌든 그 신의 선을 밝히고자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선 기계론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버클리는 심지어 물질을 다 없애버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관념으로 다 만들어버린 다음에 모든 능동적인 것은 정신에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죠. 그럼으로써 신을 살리고 종교를 이제 굳건히 디펜스하면서 도덕을 이제 우리 인간 사회의 도덕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